다음은 제2장 철도 운송의 현황 제2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수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절 철도 물류의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물 취급역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레일은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화물 취급력을 거점화를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물 취급이 물동량이 이제 점차 감소되고 수송량이 작아지거나 비효율적으로 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신설역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라든지 철도 화물 유치를 위해서 필요할 때 화물 취급령을 거점화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화물 취급령은 2005년 대비해서 16년도에는 그 171개소가 감소했고요. 감소한 그 94개소가 서로 정비되었습니다. 그 대신 한 개만 신설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연도별 화물 취급력 정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그 취급 역수들이 그 132개소가 됐지만 16년도에는 94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되었고 이제 취급 수보다도 정비하는 역수가 폐지 수가 2016년도에는 94개가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비효율성이거나 그 다음에 부담이 과부하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비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에 인입하기 위해서 선로 유지 보수비라든지 연간 들어가는 보수비라든지 물동량이 적을 때는 화차의 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성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통폐합하고자 하는 게 코레일의 어떤 그 사업의 형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사업단의 화물 취급력을 본다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약 17건인데 그 배차간이역, 무배차간이역 이 부분이 2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원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탄광을 중심으로 한 광산이라든지 발송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충북은 환적을 중심으로 한 제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계를 중심으로 한 거. 뭐 충청도는 그렇습니다. 호남권은 이제 그 분류, 즉 다시 말하면 익산이라든지 익산 같은 어떤 그 분류되는 그런 지역에 되거나 아니면 여천 같은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영남권은 그 호남선과 비슷하게 수출입 물동량을 취급하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설치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94개가 화물 취급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편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더를 본다 그러면 16년도 기준에서 32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97만 4천 입방메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2개네, 그죠? 32개 역 중에서 9개 역은 사실상 윤휴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 32개 역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봉역이 아무래도 가장 크고요. 부산역 수출 물동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기 그 양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그죠? 구미공단 또는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여기 역도가 되겠습니다. 청주, 옥천, 신창원 이런 식으로 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토탈 23개 역에서 CY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Y 그림은 34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철도가 오른쪽으로는 주행하는 어떤 철로가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조차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차장 맨 끝자락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CY에서 화차를 상차하거나 환정을 내서 여기 대기해 놓으면 오른쪽에 대기해 놓으면 열차가 와서 연계해 가지고 쭉 끌고 가는 연결해 가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컨테이너 CY에는 컨테이너 역도에는 이런 어떤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Y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적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은 점차 폐쇄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일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일로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디냐면은 대량으로 쓰고 있는 전용으로 어떤 공장 단위에서 아니면 공장 단위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전용 이 땡크로리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요? 양해 공장을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죠? 유류 취급을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일로는 전국에 33개가 되어 있고 토탈 87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일로가 87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양해 공장이 폐쇄되면서 통폐합되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28개만 지금 현재 운영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중심으로 한 변두리 지역들, 수색이라든지 오류동이라든지 덕소라든지 팔달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도시 주변 지역에 콘크리트를 공급하기 위한 4일로 그죠? 콘크리트 레미콘 회사를 중심으로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4일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운영하는 개인 사유 4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가 운영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부분이 코레일 서비스한테 일괄 위탁을 하고 있죠. 그죠? 위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취하고 있는 게 바로 철도공사의 운영 사이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색, 오봉, 광운대역, 덕소 이런 어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전, 부산, 광주 대도시 주변에 중심으로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4일로들인데요. 한번 쭉 봐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4일로라도 볼 수 있는데요. 3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부산 진역을 중심으로 한 컨테이너의 유류라든지 석회, 시멘트 이런 중심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유류라든지 이런 어떤 곡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제철 원료를 중심으로 한 거나 정유 사업을 중심으로 한 그죠? 비료 사업 이런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한 4일로가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유료가 되겠죠. 태화강이, 그죠? 유료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야드네, 그죠? 컨테이너 야드를 중심으로 한 사이로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대량으로 꿀커선을 갖고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컨테이너든지 덤프트럭에 운반하는 그런 어떤 사이로, 곡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코 같은 경우는 석탄을 중심으로, 그죠? 석탄, 철광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사이로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유연탄,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고, 장항은 이 한솔 재지의 지류 물류를 중심으로 한 제품, 부자재들, 그죠? 그런 부분, 재질류 부자재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항만에 있는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한, 대상으로 한 그런 사이로들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래서 토탈 21개 선으로 되어 있는 21개의 그 지역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게 민간 운영 사이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사이로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는 원료라든지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어떤 임가공 사업이 많기 때문에 원료 수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게 필요한 연료,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일로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어 있고, 그 대신 이제 일반 야드보다 사일로가 사실상 초기에 투자 비용은 들지만 이익률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받기가 화물의 대상을 선정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인허가 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수익률 비해서는 건설에서 수익률 비해서는 사일로 사업의 사실상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수입 항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이제 인입선 및 화물 전용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철도 인입선입니다. 예. 인입선에 대해서 본다고 그러면 전국에 31개 무역항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21개만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만에. 그래서 항만에 주로 수출입 물동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입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로 가지고 와서 다시 철도에 환적해야 되니까 소운송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철도 운송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인입선이 설치되면 그만큼 편리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입선이 없을 경우에는 CY에서 장치하거나 보관하거나 스털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도로 운송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bulk라든지 대량 화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인입선이 그만큼 중요한 팩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광양제철 같은 경우에는 포항제철 개동이라고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인입선을 개동선을 인입해가지고 5km 더 연장을 했네. 그래서 제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철에 나온 제강 이런 부분들을 수도권으로 운송하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불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울산, 전주, 그 다음에 창원 이런 부분들은 인입선을 해서 그에 대한 역별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창원 같은 경우는 신창원하고 사실상 창원공단하고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신창원도 사실상 공단에서 각 공장 단위에서 싣고 소운송하는데 좀 에러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신창원은 창원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 사실상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의 철도 인입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산단은 47개가 지금 설치 운영되어 있고 일반 산단은 66개가 이제 운영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인입선이 구축된 거는 희한하지만 7개의 지역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수송 수준이 100만 톤이 넘는 거면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그 저조한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단은 수송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철도의 장점을 살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가공품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전략적으로 인입선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제 철도도 독립체산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공익성보다도 수익성을 먼저 따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통합해버리는 철수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소유 단위별로 일반이냐 국가냐 국군, 우리 군인들 중심으로 한 거, 미군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가 운영되고 있는 그 국가 산단 중에서도 이제 국가 소유는 18개고요. 그 전용선에서 이제 국군이 소유하고 있는데 국가가 소유하는 건 2군데, 미국은 10군데, 이렇게 해서 126군데가 운영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인입선이 24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41페이지에 보시면 철도 인입선은 표와 같고요. 그래서 중부 내륙 기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 복합화물 터미널 내에는 사실상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리도 작고, 그 다음에 그 철도의 물동량이, 일회 운송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뭐냐면 이제 항만하고 이 수도권 내륙 지역에 있는 그 복합화물 터미널 또는 CYA가 연결은 되지만 지방에 있는 이 복합화물 터미널들은 사실상 철도 운송이 그렇게 양양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수색 같은 경우는 이제 양해라든지 사용용품, 종이류 이런 것들이, 지류 이런 것들이 지방권역에서 올라와서 공장 단위 올라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운임 거리들이 지선으로부터 인입선이 굉장히 짧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색역에는 1km도 안 되지 않습니까? 1km 안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견인하는 화차를 도입해야 되고, 그게 또 시간도 배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좀 이 인입선에서 운영하기가 좀 애로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신탄진 같은 경우는 2.3km, 뭐 심천 같은 경우는 3.1km,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좀 애로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화물 전용선 현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 운송만을 위한 전용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일반과 군용으로 분류할 수 있고, 군용은 우리나라 국군하고 또 미군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은 75개고 군전용은 60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진역 같은 경우는 제4부두선에 따라서 철도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부두선에는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거리들이 되게 짧지 않습니까? 그죠? 짧아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도 인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적인 면에서 배정받기가 만만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대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유연탄이라든지 석회석 이런 어떤 부분은 워낙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 같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일정하게 뭐 한 번 할 때 10량 뭐 12량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지만은 이 수출입 물동량을 있는 부산 진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단지, 철강 기지라든지 하치장, 뭐 지류 이런 것들은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7개 지역인데 창고 내, 그 내에 바로 인입해서 거기서 지게차 포크리프트를 떠서 이렇게 상차하고 하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크레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동에는 아예 철강 창고 내에 인입선을 해서 화차가 인입해서 상하차 하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류, 종이류, 그러니까 이 수문 용지 같은 두루마리 같은 큰 어떤 그런 어떤 지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태화강이라든지 이 부분은 상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역이라든지 수색역이나 성분경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공급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거점으로 운영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류 취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류 취급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장생포, 정량, 원산 뭐 이런 부분이나 반종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화차에 적입을 해서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 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6페이지에 국내 현황을 봤고요. 46페이지 이제 중국의 철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대1로가 뭐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중국의 전체적인 어떤 철도 운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도 운송 중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TCR이든지 TSR의 남북 개통을 해서 연계된다고 그러면 운용할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이제 중국의 물자를 완성품 또는 소재를 가공해 가지고 어디로 유럽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게 수송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철도를 다시 한 번 더 역사를 살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저우, 린저우 그다음에 쭉 유럽까지 연계시키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TCR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상하고 내륙하고 두 가지 운송을 연결시켜서 수송한 걸 랜드 브릿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차이나 랜드 브릿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실크로드, 철도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TCR은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해서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어떤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를 연결해서 유럽으로 운송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레인강물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것들이 약 4,0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장수, 허난, 산시, 간슈
이런 5개성을 지나는데요. 이 5개성들은 사실상 그 중국에는 동연안 쪽으로는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서부 또는 동부 쪽으로는 발달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공업 단지도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럽으로 보내고 유럽에 대한 상품들을 내륙으로 중국 내륙으로 운반하기 위한 이런 어떤 실크로드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연계 운송 통로다 그렇게 보시면 철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 왜 하게 됐느냐라고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유럽 간의 수송 루트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사실상 그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경 분쟁 때문에 사실상 오랫동안 운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우르무치에서 그 아르사칸크라든지 철도를 연결해서 완성된다 그러면 그 국제 컨테이너 운송 열차들이 움직일 수 있다, 운송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연결돼서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활성화 안 된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관계냐 협계냐, 그 다음에 용어의 표준화냐, 그 다음에 통관에 대한 절차냐, 뭐 이런 몇 가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수수료, 운송 수수료, 그 다음에 하역에 관련된 각종 수수료,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그 러시아하고 이제 구소련이죠, 그죠? 소련하고 구소련, 카자흐스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이제 협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4,000km고요. 복선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철화로 갈 거고 이것도 궤도도 이제 표준 궤도로 그죠? 1,435mm 1.4m죠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92년도 9월 12일 날 개통식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류라든지 뭐 조명, 기계 부품, 의료용품 이런 것들을 싣고서 유럽으로 출발하게 되고 프랑스 리옹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기계류라든지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로시에 운송을 해 오겠죠, 그죠? 이런 부분 이렇게 운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될까라고 봤을 때는 즉 다시 말하면 소비재 시장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많아서 그 소비 성향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하고 유럽을 합하면 전 세계 75%에 달하고요. GDP의 전 세계 어떤 60%의 GDP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륙 간의 경제적 상호 호환을 보완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간 수출입 계획은 전체 33% 증가한다고 그러면 3조 230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출을 하네요. 2015년 기준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격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유럽 화물 열차의 보면 고정 열차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운행 주기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1대1로의 어떤 전략이 맞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운송 수단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용어라든지 통일시켜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중국에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중서부하고 유럽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층에서 독일 디센부르크까지 개통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는 중국의 중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한, 장저우 이런 어떤 지역을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연안 도시에 유럽의 연안 도시에 가깝게 운송하는데 원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칭을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화물 교역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획수도 2100회 달성하고 있는데요. 연성국가가 오면서 연성국가가 오가는 그 연적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연결 운송 열차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역량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까지 2016년도 8월까지는 2만 1000회 정도가 운행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가동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개선한다고 그러면 대단한 활성화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누비는 중국에서 유럽 화물 열차들은 1대1로 추진을 해서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에서의 어떤 전략이 서부 또는 동부를 중심으로 통관을 해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물열차를 서쪽, 중간, 동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철로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신장, 아라산카우라든지 홀버스라든지 이런 어떤 통해서 가는 거고요. 중간 노선은 화북의 엘린하우트라든지 하우트와 몽골에 연결하는 것들, 동부 같은 경우는 삼성 동부 지역을 해서 만저우리라든지 스웨퍼라든지 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TM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화물 열차의 TSR 아니 1대1로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 구간들을 본다 그러면 중층에서 독일 디센부르크까지는 11,000km에서 12일 동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장저우에서 동부 독일 함부르크까지는 12일. 네. 그 다음에 우한에서 프랑스 리옹까지는 15일. 그래서 해서 12일에서 14, 5일 만에는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연안 운송, 그렇게 해상 운송보다는 거의 한 일주일에서 거의 한 10일 정도가 당겨지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철도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기회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 보신다고 그러면 해상 운송료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고요. 항공 운송료에서는 5분의 1 정도. 다소 이제 시간은 항공에 비해서 시간은 걸리고 시간은 많이 단축되겠죠. 그죠? 해상 운송하고 항공 운송에 비해서 단축되지만 그 대신 운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청도에서 유럽 가는 열차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청도를 도착해서 노선 길이가 12,000km일 때는 13일 소요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걸 해상으로 했을 때는 55일. 그럼 얼마나 정도가 단축된 겁니까? 벌써 42일간이 단축되나요? 말도 안 된다, 그죠? 화물 열차 이용 시에는 40일 정도, 약 그렇게 40여일 정도가 가량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다. 그 다음에 청도에서 폴란드까지도 매 마찬가지로 9일 정도가 단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도에서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수출되는 대량 화물들을 그 연해 항구를 통해서 국경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도 1로 제약 정책이 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 그러니까 여기 그 중층을 중심으로 해서 북경이라 다 연결해서 가는데 이 철도로 운송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해에서 다 집할해서 거기서 이 그 해상 운송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해상 운송 크게 두 가지로 이제 1대1로 전략의 이 노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는 해상보다는 뭐 2, 30일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 나타났다시피 대형 선박으로서 초대형 선박으로서 이 구간 이 그 운송 거점만 항만만 들리고 그 허브 앤 스포크 형태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운행 항로 시간도 단축하고자 하는 게 바로 1대1로의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중국 남동쪽 연안에서 유럽까지 운반되는 화물 컨테이너 해상 비용도 미화로 따진다 그러면 2,5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중국의 유럽 화물 차로 운반비 했을 때는 약 2.6배 정도가 감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운반비도 매 킬로미터당 미화 1달러에서 약 0.5달러로 0.5로 그만큼 줄어든다 배로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질 거고요. 그 운송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운반 재고 비용도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에 비해서는 운반에 대해서는 크게 유리하지 않지만 그 대신 이제 이 대량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긴급하지 않는 물동량일 경우에는 항공 운송료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가격 대비되기 때문에 이 철도 운송량이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해상 운송료에 비해서 비교적 열차 운송은 다소 높기는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빠르게 운반되기 때문에 운송 기간을 짧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항공하고 해상 운송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소량이고 긴급한 물동량에서는 항공으로 봐지 않습니까? 항공으로 보는다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운행하는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요구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운송기간에 대한 재고 비용 이런 것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항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 중간에 이제 이 해상 운송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화차로 열차로 운행할 수 있는 운행한다 그러면 그만큼 재고 부담률이라든지 하주들의 니즈에 빨리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일정 양을 운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차가 만약에 컨테이너 100개를 운반했을 때는 선박에 운반하는 약 2만 개에 비해서 한참 미치지 못하는 양이지만 그래도 그에 따라서 일정한 양이라고 그러면 아주 대규모가 아니고 양이라고 그러면 운송에 대한 시간
그 다음에 그 재고 부담 비용 이런 것들을 감축하고 그 다음에 운송 도중에 이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부패 이런 부분들 위험 부담을 줄인다고 그러면 화물 열차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철도의 그 운송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의 그 철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다 그러면 이제 법률들 대부분이 중국에는 이 사회주의에서 이제 자본주의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가에서 운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 교육에 많은 실시 감독이라든지 품질위원회 조직 관리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관리 감독권들이 대부분이 이 공항국에 있기 때문에 철도 국가에서 철도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 관리국도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총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사가 있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불편한 점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 제도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법규들이 완화되면서 사실상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자꾸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질 수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가 12만 킬로미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도는 17만 킬로미터를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또는 선로를 계속 보수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라든지 전용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동부 연안에서 중부 서부 연안까지도 이렇게 서부 연안까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래서 동부 이제 서부 지역으로 이 서부 지역 동부는 기존에 발전돼 있는 부분이고 서부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해서 유럽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재미나는 거는 중국의 항공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항공은 사실상 화물의 운송보다도 여객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륙의 철도라든지 도로가 미발달됐을 때는 항공로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료는 일반적으로 좀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운송료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로 서민이라든지 부담이 적은 철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철도가 앞으로는 더욱더 지역사회 아니면 서부 발전을 위해서 철도가 앞으로 더 노선들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봐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또 한 가지 이제 성과 성과 남북 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망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속철도항들을 보면 각 성의 주요 도시별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고속철도를 남북 격자를 통해서 격자 간의 철도를 많이 신설해서 직선화하는 어떤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철도망을 간략하게 본다 그러면 북한도 사실상 격자형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이 선로가 되어 있는데 이 선로 자체가 보수 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 우리하고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활용 가치가 좀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선로는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로의 시장 조사를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속 40에서 50km가 많이 달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이 철도의 효용 가치는 사실상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저하되고 있고 특히 군사 목적으로 이렇게 철도가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남북이 개선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이 함흥을 지나서 하산을 통해서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만주 철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이 강릉하고 지금 현재 제진항하고의 동해선이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연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철로들을 이 보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수 유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 까는 게, 선로를 개설하는 게 더 비용이 더 저렴하다. 그만큼 뭡니까? 북한의 철도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들이 이런 부분도 안 돼 있다. 선로가 양호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북의 지하 자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의 형태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철도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될 거고, 철도 운송이 대량으로 운반되고 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벌크 화물 같은 경우는 유리하니까 아마 철도가 더욱더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철도 현황을 간략하게 본다 그러면, 유럽도 EU가 통합되면서 철도 운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독점적 시장 지향이라든지 자유화 시장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갖춰지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대상으로 철도 유럽 네트워크 구축을 각 국가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운송망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하고 철도 간 또는 항공 간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량 대안도 사실상 약간 완화하면서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코리도 운송 전략이라고 보면 코리도 운송 전략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량 운송, 그죠? 항구하고 배후지의 내륙의 배후지의 거점 간에 직항 셔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운송 교통 체제로서 바로 직송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구와 배후지 간의 교통 화물을 움직이는 그런 대량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배후 거점에서 다시 지선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트래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좌우지간 대량 화물을 항구하고 거점과 거점 간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운송하는 게 콜디 운송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선보다도 그죠? 허버 거점 간의 거점 운송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이트웨이 운송량은 즉 다시 말하면 다수의 철도 지선을 통해서 화물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대량화해서 구간 운송을 연결해주는 그런 전략이 바로 게이트웨이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좀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주변에 있는 화물들을 모아서 유럽의 주요 노선을 태워가지고 독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암스테르담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소량의 화물들을 집하해서 대량으로 직송 체제를 운영한 그런 부분이 게이트웨이다 그렇게 게이트웨이 전략이다 운송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양당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지에서도 소량 화물들을 모아서 집하해 가지고 대량화해서 그걸 대량으로 거점으로 보내고, 또 거점에서 또 대량으로 소량을 모아서 아니면 대량으로 모은 걸 가지고 또 그걸 또 다른 거점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거점하고 허브원 스포크 형태로, 그죠? 우리 화물 운송론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허브 앤 스포크 운송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국가 간의 형성을 하기 때문에 허브는 여기 코로디처럼 허브 운송은 국가 간에 하고, 국가 간에서는 지역 간에는 뭐예요? 게이트웨이 전략으로 통해서 게이트웨이 전략처럼 운영 전략처럼 운영한다 그러면 훌륭한 허브 앤 스포크 운송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사례도 보면 이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유럽에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부분들을 남부 유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규모의 철도 운송을 장거리 운송 수단을 가능하게 해서 허브 앤 스포크 형태로 연결해 준다 그러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이 화물 철도 운송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